하나, 둘, 셋. 선생님의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큰 작품인데 아까 전에 살짝 듣기로는 200kg나 한다고.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보고 딱 보자마자 손톱인가 했는데 이게 진짜 무슨 곤충이라고 하셨죠? 그 비단벌레고요. 이 작가는 벨기에 작가예요. 벨기에이고 우리가 아는 파브르 곤충이 파브르 있죠. 그 파브르의 정순자예요. 그래서 작가 이름은 얀 파브르라는 작가고 공연기획자이자 미술가인데 실제 작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자이크 작업이고 블루 볼펜으로 하는 스케치 작업도 있고 뭐 조각들 그리고 영상 작업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은 벨기에가 이제 콩고를 식민지로 근대 그 시대에 콩고를 식민지로 갖고 있었는데 이 레오팔드 2세라는 분이거든요. 그 국왕이 레오팔드 2세가 콩고 국민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대요. 상당히 잔인하게. 자기네 나라 왕이. 그렇죠. 그래서 얀 파브르가 자기 나라 국왕을 이렇게 사악한 뱀에 이렇게 비유를 했고 여기 왕관을 씌워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도사는 영국 시사 만화가의 만평에 있는 컷을 약간 이미지화시킨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료는 비단벌레, 실제 생존 살아있는 비단벌레의 날개 껍질인데 자연 환경 보호자들이 야 니네 할아버지는 곤충을 가지고 인류를 이롭겠는데 당신은 왜 비단벌레를 뭐 돈벌레 하느냐 뭐 이렇게 비난받은 적도 있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비단벌레는 동남아 국가에서는 식용으로 쓴답니다. 네, 그렇게 그 작업이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이게 200kg나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사신 거예요? 외국 갤러리 통해서? 아니요, 부산에 전시해줬어요.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전시해줬어요. 근데 이게 200kg까지 가는 이유는 이 비단벌레 날개 때문에. 다 본딩돼 있어요. 그래. 폰드에 대한 문제야. 그리고 이제 이게 무겁잖아요. 근데 이게 안에 이제 합판이 되어져 있지만 너무 무거워가지고 얘가 어느 날 제 방에 있는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느낌이 탁 오잖아요. 멋있게 나왔는데 얘가 딱 착취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을 쓸어내는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너무 비단벌레가 색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소재가 뭘까 했는데 진짜 맞아요.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삼국시대 때 말 안장의 장식품으로도 출토됐대요. 네. 신라 누구 무덤에. 근데 너무 파브르 곤충이 손자가 비단벌레를 한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 보면은 스컬 작업도 많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작업. 근데 너무 공예적이면서도 너무 의미는 되게 재밌고 또 근데 도상 이런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은 또 만평에서 따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우리가 또 루시안 프로이드만 기억할 게 아니네. 이렇게 살펴서 보면은 색상이 바뀌어요. 이쪽에서 보면 완전 파란색이고 완전 청색으로 보죠. 각도에 따라서 컬러가 완전. 선생님은 근데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막 200kg가 넘고 작품이 그랬을 때 선택할 때 뭔가 딱 바로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보통 다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신기하다. 양과 그 매니저가 저희 프랑스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갔는데 자기 작품 너무 좋아하는 작업이라고 열심히 쓴 광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가 키시오는 한국에서도 그래도 전시가 그래도 폐암에서도 전시가 된 적이 있어요. 갤러리 신라라. 10년 이상 전에 샀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안 달렸죠. 선생님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진짜 안 유명하고 가격도 엄청 그래도 좋았을 때였을 것 같아요. 엄청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노아의 대표 선수 중에 한 분이고 그러죠. 네. 이제 모노아는 뭐 우리 이용환 선생님부터 해서 여러 작가들이 계신데 어쨌든 미술적이지 않는 재료로서 미술적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작가 같은 경우에 특히나 나무를 많이 쓰고 그리고 제가 가진 작업이 이제 두 점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된 작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블록으로 돼가지고 한 파이 1.5m짜리 이렇게 고로 된 게 있는데 거기는 자그마한 피스들이 탁탁탁 박혀 있어가지고 이 세상은 다양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뭐 이런 표현이 돼요. 이거는 이제 물 아래를 표현한 작업인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요? 수수가 끝난 눈바닥 같기도 아, 하고 있어요. 원이 어머, 있어요. 원이 있어. 네. 원이 있어요. 어머, 갑자기 보이네. 갑자기 보여요. 컬러가 옵티컬처럼. 컬러가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저는 뭐 제가 또 이런 약간 색깔 없는 그런 작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작업을 제가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되게 멋있다. 저도 키즈에서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소장하는 거는. 그 다음? 이거 직원들이 모르고 화장실인 줄 알면 어떡해, 선생님. 여기 사이에 한 명 또 있대요. 원래는. 네. 이 작가는 네. 중국 작가입니다. 네. 중국 작가고 슈빙이라는 작가고요. 아마 여러 작업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주로 뭐 조각도 있고 이제 이런 작업도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없는 글자예요. 이게 MEN 실은 자체가 이제 글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벳을 글자로 한자로 만든 작업이죠. 여기 보면은 WOMEN 되어 있죠. 그렇죠? 어머. 요 사이에 이제 애기가 하나 더 있어요. 애기는 어디 갔어요? 애기는 보냈어요. 저 창고에 그랬어. 거기는 너스리라고 이렇게 기억했는데 어쨌든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이완 선생님이 저희 설계할 동안에 이완 공간 설계할 동안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더만 다른 거 아무 관심 없으시고요. 슈빙이 어떻게 여기 있느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왕 대구에 하고자 했던 이왕과 친구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작가다 라고 어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저한테는 그런 인연이 좀 있어요. 우리가 또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 중요한 작품, 선생님 작품을 좀 해야겠다. 부산 시민미술관. 여기 아니면 볼 수 없는 네, 그렇죠. 이게 안에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유니크 유니크 피스. AP. 와, 저 안에까지 다 있네. 이렇게 한번 보시도 되나? 보시고요. 저기 왼쪽에 보이는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지어진 조연 화랑이에요, 원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오른쪽에 풍류바퀴 건물이 있죠. 저거를 사가지고 원래 1층 위에 2층 한 20평 정도 있는 이제 그런 건물인데 증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증축한 건물 사이즈가 약 100평 정도. 위에 이제 기존 건물 위에 30년 된 기존 건물 위에 새로운 건물을 이렇게 박스를 더 씌운 거죠. 네,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밖에 보이는 블라인드거든요.
가마다. 네, 배려해 주셔서. 펜트하우스가 맞았네. 그렇네. 안단테. 안단데. 여러분 여기는 마이애미가 아니라 집입니다. 부산의 주단태 씨 펜트하우스예요. 여기가 어디죠? 저기가 바닷가가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저희가 여름이면 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손님이 많은지 제가 봐드릴게요. 여기서 보고. 그리고 저쪽에는 대마도도 보인다고. 네, 대마도 보여요. 서울이면은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 또 부산에서는 이렇게 바다 뷰가 있는 컬렉터의 집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인터뷰 때마다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나에게 컬렉팅이란 정의. 네. 우리 안용대 선생님에게 컬렉팅이란 뭘까요? 별로 생각 안 하다가 질문을 받고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아마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기는 맞아요. 그래서 나에게 컬렉팅이란 여백이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 여백이라 하면은 그 여백은 어디에 있는 여백이냐면은 삼각형, 정삼각형의 중심에 있는 이 안에 내부의 비어진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여백의 비어진 공간은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이 액체처럼 이렇게 흐르는 공간이고, 세 꼭지점에는 저희 건축 작업이 있고, 저희 또 경제적 여건, 그 다음에 저희 일상 또는 일상의 어떤 사회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이제 컬렉션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긴장과 어떤 균형을 맞아야지 삼각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이 당겨지면은 이 컬렉션은 이제 다른 쪽으로 압박을 받게 되겠고, 이쪽이 당겨지면 얘가 이제 압박을 받게 되고, 이쪽으로 당기면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건축가로서 제 작업에 대한 그 욕망들이 워낙 강해서 컬렉션은 한편으로는 저는 여백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내 생활의 어느 부분을 과하게 침범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감 있게. 큰일 났네. 나 예, 엄청 예. 침범당했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제 삼각형은 너무 이등병 예각인 것 같아요. 너무 예. 이렇게.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컬렉터들은 대부분 중독되잖아요. 컬렉팅에. 근데 중독이라는 것도 되게 좋은 건데, 사실 건강한 중독인데,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것을 자기가 다시 좀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야 더 오래 할 수 있고 멀리 보고 건강하게 할 수 있어서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컬렉팅을 더 하고 싶어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막 와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런 작품도 있구나. 하지만 각자의 방식이 다 있고, 맞아요,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한쪽이 좀 긴 것 같아요. 이등병 삼각형이야. 절대 맞아요. 정삼각형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노력을 해야 하는. 근데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이란 것이 어떤 약간은 과한 의욕과 뭐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 또라이기가 있어야지 이게 새로운 게 만들어져요. 절대 균형만으로 새로운 걸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컬렉션을 이게 조금 찌그러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염려할 정도가 아니면은 저는 뭐 조금 찌그러져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저는 건축가로서의 어떤 욕심 때문에 왜 저도 뭐 왜 없었겠어요. 이렇게 찌그러진 적이 있었고 얼마든지 있었죠. 그래서 마구 달릴 때는 뭐 엄청나게 길어지고 그랬으니까 직선처럼. 예, 거의 이게 삼각형이 아니라 직선이야 그냥. 다 있었지만 어떤 제가 이제 건축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라든지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균형감을 맞추는 게 좋고
이 균형감이라 하면은 미술이 건축에 미치는 영향, 혹은 건축이 미술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저는 그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 프로젝트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 작가 선생님들 작업실도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미술관을 설계한 건축가들도 건축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요 미술 공간이 이렇게 돋보이지가 않게 돼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냥 굉장히 세계적인 건축가하고 유명한 미술관을 해도 정작에 미술은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뭐 로마 국립미술관, 뭐 막시 가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고 누구라고 말할게 유명한 건축가인데 들어가 보면 작품이 안 보여요. 공간만 보여요. 근데 좋은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울산미술관도 그렇고 조연하랑도 그렇고 그 건축은 배경이다. 그리고 미술에 대한 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뭔가 건축가라서 조금 손해보는 느낌도 없잖아 있어서 요즘은 적당한 균형감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도 잠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삼각형의 느낌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컬렉션만은 아니고요. 거기에 건축가로서 디자이너로서 전시 공간을 대할 때의 자세까지도 저는 모두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의 직업에게 적용이 가능한 말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아니지만 혹시 선생님이 최근에 유독 더 빠져들었거나 좋아하는 아티스트 아니면 소장하고 싶은 작가가 있으신지 많죠. 많은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뭔가 누가 있으신지 뭐 그냥 아직 공부가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느 특정 누구라기보다는 한국 작가 중에서 해외 좀 활동이 많은 작가 혹은 일본 작가인데 자기 그러니까 그 미술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이슈를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개인의 어떤 그 경험치 뭐 이런 거를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 개인의 경험치를 담아낸 일본 작가들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유의 작가.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논리에서 움직이는 뭐 다소 패권주의적인 미국 작가들보다는 조금은 동유럽 작가라든지 자기 개인에 조금 더 집중하는 작가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컬렉터 인터뷰를 했던 분들하고 같이 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차피 얼굴이 공개된 적이 있으니까 강신 선생님, 저희 아니 그러니까 쌤도 오셨는데 현장의 질문, 현장에서 오늘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저희가 부산에 오는 기차를 함께 타고 선생님의 사무실부터 중간에 조연하랑도 들렸었고 집까지 왔는데 집이 지금 저희가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사셔서 부럽다고 했는데 일해 하셔야 돼서 빨리 나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질문, 현장에 계신 분들 추가 질문. 좀 할까요? 네. 저는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만의 취향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컬렉팅한 작품에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느꼈거든요, 오늘 보고. 근데 혹시 그 작품들 중에 이건 전혀 내 취향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 기준과는 전혀 달랐는데 뭐 소장하게 된 작품이 있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는 그게 어떤 이유였는지 뭐 이런 게 있는지. 취향과 전혀 다른 작품과 의외의 작품을 소장하게 된 어느 날 갑자기 이 작품이 갑자기 사게 되는 경우는 왜 없겠어요? 있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인데 그 오스틴리 작업을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오, 선생님! 저도 그런 게 좀 선생님이라면 정말 의외인데요? 저도 있어요, 오스틴리. 빙고. 하지만 되게 새로운 시도다. 네,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여기 계신 이수영 선생님하고 노재명 대표의
잘못이야 이거는. 갑자기 너무 끌리는 책임져야 될 것 같아. 와, 근데 되게 좋은 중요한 작가라고 생각해요. 네, 요즘 아니, 시대에. 그렇죠. 근데 선생님의 컬렉션에서는 되게 의외해. 하지만 또 베라몰라랑 연결하는 맥락이 있다. 그랬어. 디지털 아날로그. 그렇긴 한데 어. 어쨌든 보통 때 취향 같았으면 제가 그쵸. 굳이 컬렉션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머. 제가 3일 동안 아트부산 어느 해인가 노재명 그 대표하고 맞아요. 저희가 같이 전시했어요. 둘 다 소장하고 있거든요. 그 보통의 컬렉터전에서 소장한 그 작품들 그때 스가도 있었고 네, 뭐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오스틴 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가 제안을 받고 그냥 조금 몇 분 패싱했어요. 좀 딱 마음에 안 들어서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제안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하겠다. 바로 이제 제 결정을. 어디인가요? 지금 홍콩에 있대요. 전시 중이구나. 그러니까 페인팅이에요? 아니면 페인팅인데 에무즈에서 전시를 하고 뭐 하여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축하합니다. 좀 이렇게 사이즈가 또 크대. 그 다음 우리 선생님 질문.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그 작업하실 때 작가들이랑도 콜라보를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리고 또 좀 전에 인터뷰에서는 건축은 미술관에서는 배경이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건축이 메인이 되는 작업을 하신다면 어떤 작가와 콜라보를 한다면 어떤 작가랑 하고 싶으신지. 비슷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배려하는 제스처를 취할 것 같아요. 그게 캠려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제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작품이 조금 이렇게 거슬린다면은 제 걸 양보할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게 같이 콜라보를 해보고 싶은 작가는 뭐 아직은 없습니다. 아, 아무도 하자는 말을 안 해가지고. 아니 꼭 실현되진 않더라도. 아니 근데 콜라보 하신다면. 그 이제 같이 한다는 작업의 성격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전시의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작가의 작업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업실 할 경우와 이제 전시를 하실 경우는 너무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4, 5년 전에 신세계 센텀 갤러리에서 거기 미술 작가들하고 같이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제가 설치로 하고 그거 할 때도 가능하면 이제 이 옆에 작품에 방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밀고 했던 그 기억이 좀 나고요. 그래서 전시할 때는 당연히 배려해야 되죠. 그 자기만 잘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절대 되지 않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건축이 위주가 되는데 미술가의 이제 그 협력 작업을 도와서 한다. 그때는 제가 세계 제 언어를 말하겠죠, 당연히. 그건 뭐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이제 미술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미술관이나 갤러리는. 근데 거기서 건축의 어떤 그 제스처가 좀 세게 되거나 강하게 되면은 미술 작품은 당연히 이게 좀 안 돋보이게 되고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 유튜브 채널의 장점은 방송국과는 다르게 저희가 친한 사람들 혹은 저희가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중화를 할 수 있거나 혹은 우리끼리만 궁금했던 이야기를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 미래 건축가가 될 분들 또는 이미 지금 건축 관련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현장은 매우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미술 컬렉팅을 한다라는 게 조금 여력이라는 게 마음의 여유도 안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바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술이 대중화가 아무리 됐다고 하지만 너무 바쁘게 사는 20대들한테는 사실 컬렉팅이란 게 조금 먼 이야기라고 그럼요.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 앞으로 뭐 건축가 일을 하던 혹은 건축학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고 아직 미술에 발을 이제 막 들여놓은 초보 미술 애호가들
이런 분들에게 좀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힘이 되고 미술하고 친해질 수 있을지 그런 게 되게, 왜냐면 그래도 저희보다 훨씬 어른이시고 뭔가 그래도 한 분야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선배님이시고 그게 되게 영상을 보는 많은 젊은 친구들한테 뭐 저도 선생님보다 훨씬 동생 후배의 입장에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대목에서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편을 가르시는군요.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보다 훨씬 실망이에요.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보다 훨씬 훌륭하신.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아까 오스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노재명 컬렉터, 노재명 대표한테는 제가 많이 배워요. 그게 뭘 구체적으로 배운다기보다는 컬렉션에 대한 자세라든지 이 느낌이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 양반 대단하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친해보려고 이제 젊은 친구.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교류란 거는 저희 컬렉션이든 아니면 저희 또 다른 생활이든 영향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저희 건축 작업을 지속화시키고 컬렉션을 지속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하고도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컬렉션은 아까 말씀 중에도 잠깐 했지만 사실은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금적 여유가 아주 많거나 이런 거는 굳이 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느낌. 그리고 이제 되게 작가들은 또 성장을 하는데 컬렉터들은 성장이라는 개념이 없죠, 사실은. 이야기를 10년 전에 저기 아트 부산에 컬렉터 강의를 갔을 때 그때 일본인 광고회사 직원,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미야츠 다이스케. 어쨌든 책도 펴고 자기 집을 이렇게 그 양반이 그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왜 컬렉터는 성장을 안 해야 되는가? 성장할 수 없는가? 이런 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전시한 것들을 비엔날레든 이런 데도 대여도 해주고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어를, 그런 마인드를 같이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컬렉터끼리도 같이 교류도 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혹은 혼자 외롭잖아요. 또 잘못된 선택도 워낙 세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교류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질문 중에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건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 그때는 경제적 여유가 좀 생긴 거거든요. 사실 30대 초반. 아니요, 40대 중반. 40대 초반. 제가 나이가 좀 되거든요. 30대 초반에 할 걸 그랬나? 근데 경제적 여유가 없이 하는 거는 좀 무리예요, 사실은. 그 경제적 여유는 마음의 여유를 같이 동반하는 거잖아요. 네.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부자들이 다 컬렉션한 건 또 아니긴 하죠.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모두가 할 수도 없는 거, 모두가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 여유, 그런 게 붙었을 때 충분히 해도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같이 시장이 막 들떠 있고 좋을 때는 뭔가 이렇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 굉장히 헛수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은 다시 안 돌아와요. 다시 이 시장으로 안 들어오죠. 그러면은 저는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때가 딱 좋다가 뚝 떨어지던 시기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 저도 그때 시작했던 거예요. 작가도 안 돌아오고 맞아요. 작가는 어딘지도 몰라. 맞아요. 컬렉터들 안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비교적 초보 컬렉터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게 돼요. 이 사람이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지속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자기가 하는 거는 책임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선택하면은 조금은 이렇게 견제를 해줘야 돼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갈 길이 뻔한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중독이 돼가 계속 갈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10년 후에 만약에 그게 성공한 컬렉션이 아니었다고 판명이 들면은 그때는 굉장히 실망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권유가 안 될 테고 그럼 확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단서가 그거예요. 마음의 여유와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거 없이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는 안 된다. 그리고 좀 뭐 당연히 뭐 책에 다 나오듯이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있는 거고 대신에 주변의 조력자들을 잘 만나라는 친구들, 예. 동료들, 아니 선배들, 좀 우리 소영 선생님 같은 분들 이렇게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중되지 않는 눈을 볼 수 있는 특히 작품의 작가의 그 뭔가 이렇게 작품으로서의 가치, 미술적 가치 이게 다 와닿지 않으면은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이 실패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조력자를 만나고 학습이 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좋은 조력자는 거꾸로 좋은 길에 갈 수 있도록 리드해 줘야 되고 도와주고 좋은 길을 안 가면은 아니라고 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라고 해주는 게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니라고 해줘야지 그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시간이 흐르고 봤을 때 네.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되게 정확한 긴가민가는 애매하지만 아닌 건 확실하고 대개는 다 아닌 건 확실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게 선생님 역할이 큰 거예요. 제가 앞으로 더 유튜브에 많은 컬렉터 선배님들과 친구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올리고 정답이 한 가지는 아니지만 좋은 답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컬렉팅은. 그래서 그걸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컬렉터끼리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우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알려주고 정보도 많이 막 뭐라 하지?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거나 움직일 때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책임이 큰 거예요. 어깨가 무겁네. 혹시 선생님이 저희에게 질문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뭔가 그래도 제 유튜브가 꾸준히 많이 보거든요, 은근히. 아니 많이 보고 저도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두 군데 촬영을 하자고 하면서 제가 좀 미안했어요. 이게 너무 불편하게 해드린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요, 두 편으로 나눠서 올려야 돼요. 그러려고요. 양이 많아서. 깜짝 놀랐네. 저는 오늘 여기 네 분 컬렉터 분을 뵙게 돼서 제가 너무 즐거운 하루였고요. 또 되게 보면은 컬렉션 한다는 게 약간 들뜨는 긴장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오늘 마음껏 즐긴 날이라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이 인프피 배지를 드리는데 가끔 이거 받으시고 전화가 와요. 자기 MBTI랑 다르다고. 하지만 이것은 저희 둘의 MBTI가 INFP여서 이게 16명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선생님. 이 몇 번째죠? 이제 8번째. 와, 벌써 네. 반이나. 그래서 잘 보관하시고 회사 가실 때 차고 가세요. 우리 이수영 쌤 하는 그 아트 컬렉터 릴레이 인터뷰 있잖아요. 네, 그거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아, 좋은데요. 네네. 당첨!